네, 안녕하세요. 이펙티브 자바 코틀린 발표를 맡게 된 이스트소프트 전경주입니다. 일단은 가볍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경주고요. 그리고 약 4년 정도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트소프트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코틀린 처음 써보고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내에서 안 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전파를 하고 다녀서 이제 스터디도 열심히 리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거의 다 코틀린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이제 오늘 발표 제목이 이펙티브 자바 코틀린인데, 네, 오늘은 코틀린 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펙티브 코틀린이 아니라 왜 이펙티브 자바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코틀린과 자바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코틀린 관계자들의 그 인터뷰들을 좀 담아왔는데요. 이제 코틀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안드레이라는 이제 리드 랭귀지 디자이너가 코틀린의 가장 중요한 사용 사례 중에 하나는 개발자들이 더 나은 언어를 원하지만 거대한 자바 코드베이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점점점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JVM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인텔리제이라는 10년이 넘은 거대한 자바 코드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코드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더 좋은 언어로 대체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핵심 원칙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이제 가독성, 간결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자바와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 아까 같이 봤던 이 인터뷰 답변을 보자면은 더 나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자바 코드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 답변에 대한 요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보단 뭔가 더 좋은 언어를 쓰고 싶은데 일단 자바로 짜여진 코드가 너무 많아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저도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고 자바로 이미 짜여진 코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요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답변으로 봤을 때 이제 코틀린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분명히 이런 자바가 가진 문제점들, 그러니까 자바보다 더 나은 언어를 이제 타겟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펙티브 코틀린이 아니라 왜 이펙티브 자바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자면, 일단 이펙티브 자바, 이거는 이제 자바 개발자라면 꼭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벌써 이제 서드 에디션이 나왔고요. 이 책은 이제 효율적으로 잘 설계된 자바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들을 소개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느낀 건데 일단 예제가 굉장히 풍부하고 근거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때문인지 실제 개발하면서도 이 자바 이 책들의 내용이 막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책에서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아니면 책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는데, 막 이런 게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지침 예를 들면 생성자 대신 정적 팩터리 메서드를 고려하라, 이런 지침들을 가진 아이템들이 한 8, 90개 정도 있고요. 이제 각각 아이템들에 대해서 왜 이런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여기 지침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뭐 저기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오늘 설명할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펙티브 자바 책을 먼저 본 다음에 코틀린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코틀린을 사용하면서 저절로 막 이 책의 내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코틀린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바가 아닌데도 이펙티브 자바에서 이렇게 하랬는데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쓰네? 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그 책을 다시 또 읽으니까 그러면은 코틀린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코드를 짜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들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펙티브 자바의 내용들이 코틀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고, 이제 이펙티브 자바의 내용들을 코틀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제 제가 느꼈던 바들을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 발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뭔가 이펙티브 코틀린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각각 아이템들을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템 3.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많다면 빌더를 고려하라. 이제 이펙티브 자바의 이 아이템인데요. 이 제가 정의한 클래스를 보면은 이제 영양 정보에 대한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뭐 서빙 사이즈, 뭐 칼로리, 지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 필드들이 이 클래스를 만들 때 필수인 필드들이 있고 선택인 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제 필수로 받게 하고 어떤 거는 선택으로 받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자바 개발자들 많이 보셨을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제 생성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첫 번째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씩 점층적으로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생성자는 이제 서빙 사이즈와 서빙스만 받는데 이제 위에 두 필드가 필수였기 때문에 저 두 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씩 선택적인 필드들을 쌓아가면서 생성자를 이러면은 지금 제가 중간에 좀 생략을 했는데 생성자가 6개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 코드의 이제 문제점은 지금 생성자 만드는 거 보시면은 각각 이제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네 번째에 지금 0을 넣고 있는 거는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성자를 따라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제 선택적인 필드들은 제가 디폴트 값을 0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사실 지방은 생성자로 안 넘겨도 되잖아요. 근데 네 번째 있는 필드 지방은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점층적 생성자 필드는 그 마지막 필드만 선택적으로 계속 넣어줄 수가 있는 형태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오는 게 자바 빈즈 패턴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아까 나온 단점들은 다 해결이 돼요. 보시면은 각각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도 명확해졌죠. 칼로리를 뭐 넣고 있고 그리고 팻도 그냥 여기다 넣지 않음으로써 디폴트 값으로 처리되도록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이제 클래스를 불변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et 함수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로 필드를 선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불변도 아니기 때문에 스레드 안정성도 없게 되죠. 그래서 이펙티브 자바에서 이제 보여주는 패턴은 무엇이냐? 이제 빌더 패턴인데요. 일단 구현은 생략하고 밑에 메인 코드만 보시면은 빌더를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스레드 안정성도 있고 불변 빌더로도 만들 수 있고 의미도 명확하고 디폴트 값도 처리할 수 있다. 인데 이 빌더를 어떻게 쓰냐를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게 다 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밑에 쭉 있는 다 이제 생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더 패턴을 쓰려면은 좋긴 하지만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코틀린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은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필드에 뒤에 는 0을 하면은 이 필드의 값을 넣지 않으면은 그냥 저절로 디폴트 값이 할당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named argumen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argument를 넘길 때 이게 어떤 건지 직접 이름으로 이제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필드에 값이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지금 제가 fet은 0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구문을 지워도 아까 디폴트 아규먼트 기능을 통해서 0으로 저절로 초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3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많다면 빌더를 고려하라. 코틀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매개 변수가 많다면 named argument와 default argument로 가독성을 높이자. 물론 책에서는 빌더 패턴을 사용하는 다른 케이스도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궁금하시다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템인데요. 프라이빗 생성자나 열거 타입으로 싱글턴임을 보증하라. 먼저 싱글턴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제 책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인스턴스를 오직 하나만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싱글턴이라고 하고 뭐 무상태 객체나 시스템 컴포넌트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바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를 보자면은 이제 public static final로 자기 자신을 이제 선언을 해놓고 여기 객체를 넣어두고 이걸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가져다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싱글턴을 자바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예제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아까 제목에서 나왔듯이 프라이빗 생성자를 쓰라는 이유가 여기서 만약 생성자가 프라이빗이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싱글톤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제 코틀린에서는 어떻게 구현체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틀린에서는 언어 차원에서 싱글톤을 구현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제 오브젝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저런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렇게 쓰면은 엘비스가 클래스 타입이면서 오브젝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이면서 클래스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서 보시면은 뭐 인스턴스를 가져오거나 그런 코드 없이 직접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겠죠. 아까에 비해서 훨씬 코드가 간결해졌죠. 그리고 프라이빗 생성자를 뭐 해야 된다 이런 걸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자바에서는 싱글톤을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코틀린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이트 코드로 변화를 한 다음에 걔를 다시 자바로 디컴파일 해보면은 이런 코드가 나와요. 아까 저희가 자바로 구현했던 방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생성자는 열거 타입으로 싱글턴임을 보증하라. 이 아이템은 코틀린에서는 싱글톤은 오브젝트 키워드를 통해 선언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인스턴스화를 막으려거든 프라이빗 생성자를 사용하라. 그래서 사실 이 제목 내용 자체는 코틀린에서도 똑같거든요. 지금 제가 프라이빗 컨스트럭터로 클래스를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내용은 똑같은데 그럼 뭐가 다른 거지? 라고 한다면은 일단 왜 인스턴스화를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책에서 설명하는 이제 왜 인스턴스를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정적 멤버만 담은 유틸리티 클래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막 뭐뭐 유틸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선언하고 스태틱 메소드를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객체가 객체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프라이빗 컨스트럭터를 사용하라 라는 얘기인데 코틀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이제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서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적 멤버만 담은 클래스를 굳이 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클래스가 필요 없이 그냥 멤버랑 함수를 파일 레벨에서 넣을 수가 있죠. 클래스를 굳이 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프라이빗 생성자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화를 막으려거든 프라이빗 생성자를 사용하라 라는 지침은 인스턴스화를 막을 목적이 util 클래스라면 탑 레벨 펑션을 사용하자 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템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내용이 길고 어려워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사용하라 라는 되게 유명한 지침인데요. 사실 이 지침은 자바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OOP 구조로 가진 언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컴포지션이 뭐지? 근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기존 클래스를 필드로 사용하면 그게 컴포지션이 그냥 뭐 섞어서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상속과 컴포지션을 비교를 할 텐데요. 이제 인스트루멘티드 해시셋이라는 걸 구현을 할 건데 이거는 원소를 몇 번 더했는지 기록할 수 있는 해시셋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니라 뭐 제가 애들을 10번 하고 리무브를 5번 했어요. 그래도 이제 얘의 기록은 10인 거예요. 몇 번 더했는지 기록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이제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예제는 제가 코틀린으로 작성을 했는데 일단 상속으로 짠 거를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건데 해시셋을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고 제가 add 카운트 그러니까 몇 번 더했는지 기록을 하기 위한 필드를 선언을 했고 add 함수에서 add 카운트를 1 올려주고 add all 함수는 이제 여러 번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 들어오는 것들의 사이즈만큼 add 카운트를 더해준 거예요. 사실 구현만 보면 그럴듯하죠. 이거는 당연히 돌아가는 코드일 거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메인에서 인스트루멘티드 해시셋을 선언을 하고 1, 2, 3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는 리스트를 더해줬어요. 자 그러면 add 카운트를 찍으면 몇이 나올 거냐 라고 하면 내가 원소를 3개 더했으니까 3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6이 나옵니다. 미스테리하죠. 뭔가
나는 되게 잘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밀을 파헤쳐 보자면은 이제 해시셋의 부모인 extract셋의 add all 함수의 구현을 보면요, 안에서 add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dd all이지만 그냥 add를 써서 뭔가 이 여러 개의 필드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작성했던 코드인데, add all에서 엘리먼트 숫자를 셌지만 super.add all에서 add를 다시 호출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숫자를 세게 됐고, 그래서 6이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add all에서 add를 호출하는 걸 알았으니까 저 add all에 add count 더하는 코드를 빼면은 동작하는 코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얘기 자체가 이 클래스가 저희가 다른 클래스 구현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 해시셋 동작이 막 다시 add count에서 add all에서 add를 호출하지 않게 바뀌면은 저희 코드는 또 망가지게 되는 거고, 다시 부모 클래스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탄탄한 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으로 구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으니까 컴포지션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만들려는 클래스 외에 포워딩 셋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네, 뮤터블 셋은 지금 인터페이스예요. 그냥 자바에서의 셋과 똑같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다른 셋을 그냥 생성자로 받아서 자기 메소드 호출되면 걔한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름이 포워딩 셋인 거죠. 메일 포워딩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들려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에서는 포워딩 셋을 상속을 받고 여기다가 해시 셋을 넘겨줘요. 인스턴스로. 아까 생성자로 셋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3이 잘 나옵니다. 왜 3이 나올까? 아까는 이상했는데 이렇게 뭔가 구현이 지금 복잡한데 이렇게 하니까 잘 나온다고.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만든 인스트루멘티드 해시 셋에서 호출하는 super.add all을 하면은 포워딩 셋의 add all이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포워딩 셋의 자식이니까. 근데 아까 포워딩 셋의 add all은 그냥 자기 생성자로 받는 셋의 add all을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식의 add를 호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상속은 캡슐화를 깨트린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상세 구현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상속의 취약점을 피하려면 상속 대신 컴포지션과 전달을 사용하자. 특히 래퍼 클래스로 구현할 적당한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래퍼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보다 견고하고 강력하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어느 정도 막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OOP 배울 때 처음에 그거잖아요. 재사용하려면 상속을 받는다. 뭐 똑같은 필드가 있다 그러면은 부모로 넘기고 자식으로 쪼개서 쓰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를 되게 비판하는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속은 재사용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다형성을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상속을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좀 강하게 얻은 거였어요. 이 캡슐화를 깨트린다는 부분이 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었어요. 그러니까 상세 구현에 의존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자바하고 코틀린하고 완전히 똑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틀린 코드로 작성을 해서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 이게 제가 아까 선언했던 포워딩 셋인데요. 생성자 받고 제가 밑에는 구현을 좀 생략했는데, 뭐 클리어 이터레이터 이런 애들도 똑같이 생성자로 받은 셋한테 함수를 호출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코틀린에서 세 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코드랑 완전히 똑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바이가 하는 역할이 그냥 그거거든요. 이 함수 호출을 S한테 그냥 그대로 넘기겠다, 이런 문법이에요. 그래서 뮤터블 셋이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에만 사용이 가능한 건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의 함수 호출을 S한테 다 넘기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사실 지금 제가 포워딩 셋 클래스를 보여드렸는데, 포워딩 셋 클래스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포워딩 하는 기능 자체가 코틀린 언어 레벨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워딩
셋 클래스를 없애고 그냥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instrumented hash set 요것만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mutable set by s로 이제 나머지 함수들을 다 s한테 그대로 넘겨주고 있고, 이제 add나 add all 여기에서 이걸 오버라이드 하고 있죠. 그럼 s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속처럼 보이지만 아까 이용했던 컴포지션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상속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18,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사용하라 라는 지침은, 이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사용하라는 똑같지만 코틀린에는 래퍼 클래스를 by 키워드를 통해 간단히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테틱 슈가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이거는 자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간단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이렇게 구현할 만한 거리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by 키워드가 있으니까. 네, 다음 아이템. 상속을 고려해 설계하고 문서하라. 그렇지 않았다면 상속을 금지하라. 이게 아까 아이템하고 내용이 결국은 이어지는 건데요. 클래스 내부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하며 추후에 바꾸기 어렵다. 왜냐면 아까 instrumented 해시셋처럼 해시셋 구현을 기대고 있는 애가 있다면은 해시셋 구현을 바꾸면은 이제 다른 애들 고장나게 되니까 추후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그 얘기가 밑에 내부 구현 방식을 믿고 활용하던 하위 클래스를 오동작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클래스를 확장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으면 상속을 금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자바에서 상속을 금지하게 하려면, 이거 지금 자바 코드거든요. extends 어떻게 해야 되죠? 파이널 키워드를 붙이면 되죠. 파이널 키워드를 붙이면 아까는 동작을 하던 게 파이널로 돼 있어서 너 상속 못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틀린에서는 상속을 금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래스를 선언하면 먼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았는데 이 타입이 파이널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상속을 못 받는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상속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클래스 앞에 오픈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제 상속을 허락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디폴트만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상속을 왜 막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에서 상속이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뭔가 전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비슷하지만 효과가 큰 어떤 변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바와 코틀린에서의. 그래서 상속을 고려해 설계와 문서하라. 그렇지 않다면 상속을 금지하라. 이거는 분명히 똑같은 거고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상속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 상속을 허용하자. 그래서 내가 상속을 하려고 하면 이 클래스가 왜 상속이 필요하지? 그럼 상속은 언제 해야 되지? 상속을 하면 얻는 이점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하고 뭔가 상속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 퍼블릭 클래스에서는 퍼블릭 필드가 아닌 접근자 메서드를 사용하라. 그래서 퍼블릭 필드와 접근자 메서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자바 코드인데요. 그냥 퍼블릭 더블 x 뭐 이런 식인 거죠. 퍼블릭 필드. 그럼 이거 대신 뭘 쓰라는 거지? 접근자 메소드. 접근자 메소드는 이거죠. get x, get y, set x, set y. 그래서 지금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다른 클래스가 이 클래스의 x를 바꾸고 싶으면은 필드에 직접 접근한 게 아니라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set으로 해서 바꾸나 뭐 개수로 해서 바꾸나 뭐 필드로 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책에서 설명하는 차이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수정하지 않고는 내부 표현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지금 x, 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x에서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을 항상 뭔가 가져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바꾸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x 값 자체를 바꿔야 이걸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그 변경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API가 수정이 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x 에디셔널 뭐 이런 필드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불변식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포인트 클래스를 양수 더블만 허용할 의도로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부에서 바뀌는 변경점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가정하고 코드가 다 짜여 있어요. 근데 외부 클래스에서 이 x를 음수로 만들어 버리면 그 제 모든 노력이 다 헛돼 버리는 거겠죠. 그 불변식이 다 깨지는 거고.
그리고 부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이 x 값이 바뀔 때마다 로그를 찍고 싶어요. 이게 뭐 3으로 바뀌었다가 5로 바뀌었다, 8로 바뀌었다 이런 걸 찍고 싶은데 필드로 돼 있을 때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메소드로 근데 이 이제 제가 표시한 세 가지가 메소드 접근자 메소드를 사용하면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종합해 보자면은 결국에는 캡슐화 입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틀린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르냐? 네, 아까 자바 클래스와 비슷해 보이는 코틀린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얘 퍼블릭 필드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네. 이제 코틀린에서는 디폴트가 퍼블릭이거든요. 퍼블릭 필드인데 그럼 접근자 메소드를 못 쓰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까 같은 단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틀린에서는 접근자 메소드 기능이 그냥 필드 자체에서 호출할 수 있게 언어 레벨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자 메소드를 바로 선언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로그를 찍고 있죠. X필드 접근할 때마다 로그를 찍고 있고 이런 부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불변식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장단점을 다 상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에서는 퍼블릭 필드가 아닌 접근자 메소드를 사용하라. 이 지침은 코틀린에서는 게터, 세터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자 메소드를 직접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만약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까 문법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아이템입니다.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을 일관되게 사용하라. 자바 개발을 만약 옛날부터 하신 분들이라면, 어노테이션 없는 시절부터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 어노테이션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모노그램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얘는 그냥 되게 단순한 클래스인데 캐릭터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를 하나 들고 있고 이퀄스를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같으면 나는 쟤랑 같은 객체야 라는 의도로 코드를 짠 거고, 그래서 set을 제가 선언을 했어요. 이제 set은 내부적으로 equals를 비교해서 똑같으면 추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A라는 캐릭터를 담고 있는 모노그램 두 개를 set에 추가를 했는데, 제 의도대로라면 set의 원소가 하나가 있어야 됐죠. set은 집합이니까 똑같은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제 1이 출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가 출력이 됩니다. 내 코드는 완벽한데 뭔가 내 로직이 뭐가 잘못됐지? 굉장히 헤맬 수도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equals를 오버라이드 한 게 아니라 오버로딩을 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원래 제가 만약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했다면은 오브젝트의 equals는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모노그램을 파라미터로 받고 있죠. 그래서 얘는 오버로딩인 거예요. 파라미터가 다른 거죠. 근데 set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의 equal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사용한 equals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대로 코드가 동작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노테이션 붙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서 이 함수에 어노테이션 붙여봤더니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이건 오버라이드 한 게 아닌데 오버라이드 했다고 제가 표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이제 개발자는 알 수 있겠죠. 아, 내가 파라미터를 잘못 선언했구나.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야 하는구나 를 알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equals를 오브젝트로 받게 코드를 수정을 했고, 이러면은 제가 원하던 대로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틀린에선 어떻게 다르나요? 그냥 키워드로 있습니다. 오버라이드가 어노테이션으로 있지 않고 키워드로 됐고, 저 키워드를 빼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언어 레벨에서 아까와 같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을 일관되게 사용하라 라는 지침은 자바에서는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을 달지 않아도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애노테이션 없어도 오버라이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오버라이딩 할 경우 무조건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라 라는 아이템입니다. 일단은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가변 객체와 불변 객체인데요. 뭐 불변 필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변 객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이 뭐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가변 객체는 임의의 복잡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 클래스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포인트 클래스를 제가 이제 예를 들면 5,5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 클래스를 받아서 이거 나 써야지 했는데 나중에 값이 바뀌어서 쓸 때 보니까 뭐 3,2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상태 전이를 정밀하게 문서로 남겨놓지 않는 가변 클래스는 믿고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한 포인트 클래스에서 되게 그 클래스를 짜다 보면은 제가 원하지 않게 다른 필드를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로그를 찍는 함수를 남겨놨는데 거기서 실수로 뭐 필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클래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나 로그를 그러니까 막 필드가 갑자기 변했는데 왜 변했는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로그를 찍는 데서 필드를 바꿔놓고 있네. 그럼 이제 막 만든 사람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 클래스 사용하다 보면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러면 불변 객체는 어떻게 다르냐? 이제 객체 생성 이후에 변하지 않는 객체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복잡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5,5였어. 그럼 계속 5,5인 거예요. 그럼 이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 하에서 코드를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는 이제 스레드 안전해서 동기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빠르게 더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겠죠. 만약 가변 객체를 동기화해야 된다면 속도가 느려질 테니까요. 자, 그러면 불변 필드로 만드는 것 자바와 코틀린을 비교해 보자면은 자바는 파이널 붙이면 되고 코틀린은 이제 벽 바뀌는 거 VAR, 불변은 VAL. 그럼 사실은 두 개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파이널 붙이고 안 붙이고 그거랑 아닌가? 근데 저는 처음엔 되게 많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자바에서 제가 불변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파이널을 까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하다 보면은 파이널이 막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파이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파이널은 변수 선언 후에 선택적으로 붙이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VAL, VR은 변수 선언 시에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느낌이죠. 그러면 선언할 때 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VAR로 해야 되나? VAL로 해야 되나?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서 좀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잘 모르겠다. 그럼 VAL로 먼저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할당을 해놓고 나중에 짜다가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필드구나 라고 하면 VAL로 바꿔요. 그래서 좀 더 불변성에 친숙하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코틀린 리스트와 자바 리스트 인터페이스 비교인데 이제 자바의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코틀린의 뮤터블 리스트 인터페이스라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코틀린 리스트는 뭐냐? 리드 온리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add나 addall 클리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만약 제가 객체를 뮤터블로 가지고 있어도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트 타입으로 노출을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제 리스트를 바꾸지 못한다고를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제가 리스트 타입으로 이제 노출을 하면은 걔는 add 함수를 호출을 못할 테니까. 근데 사실 억지로 캐스팅하면 뭐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코틀린 처음 쓰면은 되게 저는 당황했거든요. 리스트를 썼는데 add가 없어요. 그럼 뮤터블 리스트로 써야 된다. 되게 난잡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불변성에 친숙하다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뀔지 바뀌지 않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라 라는 지침은 틀린에서는 뭐 이를 도울 만한 도구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변경 가능성을 더 잘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박싱된 기본 타입보다는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 그래서 자바의 데이터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이 있고 기본 타입은 int 더블 등, 참조 타입은 스트링 리스트 등이고요. 이제 각각 기본 타입마다 대응되는 참조 타입이 있어요. 박싱된 기본 타입이라고 하는데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티저, 더블, 불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박싱된 기본 타입의 두 인스턴스는 값이 같아도 서로 다르다고 식별될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니까 new 인티저 3, new 인티저 3 두 개를 그냥 는으로 비교하면은 두 개 주소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식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같아도 다르다고 식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용례인데 이제 너를 가질 수 있고 박싱된 기본 타입은 그래서 너를 가져야 될 것 같으면은 박싱된 기본 타입을 쓰죠. 그런데 이제 기본 타입이 박싱된 기본 타입보다 시간과 메모리 사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고 지침에 써 있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코틀린에서의 박싱된 기본 타입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인트나 인티저 두 개로 이제 분리된 걸 보신 적이 없잖아요. 무조건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트 그리고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불린 이렇게만 있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보면은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박싱된 기본 타입이 필요할 때만 기본 타입 이제 그때만 쓰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 타입으로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var a int 3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이 돼서 보면은 int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침을 자동으로 따르게 해주는 거죠. 박싱된 표입이 필요한 게 아니면 기본 타입을 쓰라.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코틀린 코드고 이제 얘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한 다음에 자바로 디컴파일 하면 오른쪽 같은 코드가 되는데요. 이제 널러블로 하냐 아냐에 따라서 박싱된 타입을 쓰냐 안 쓰냐가 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싱된 기본 타입보다는 기본 타입을 사용하라 라는 지침은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박싱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타입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긴 퍼포먼스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만약 퍼포먼스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시면은 int nullable 타입을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박싱된 인티저를 쓸 테니까. 네. 그리고 다음 아이템 3개 연속입니다. equals 해시코드 toString인데 equals 구현 equals 구현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A, B 구현하면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자바 오브젝트 equals 메소드에 들어가면은 이 equals를 잘 구현하기 위한 규약들이 있어요. 반사성, 대칭성, 뭐뭐뭐뭐. 근데 보면은 다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같고 A랑 C가 같으면 B랑 C가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추면서 구현하기가 어려운데 코틀린에서는 데이터 클래스를 쓰면 알아서 구현을 해줍니다. 이 규약에 맞춰서. 그럼 이 텍스트라는 필드를 가지고 equals 규약을 맞춰서 구현을 해주는 거고요. 해시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갖춰야 될 규약이 있어요. 뭐 머시기 막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해시코드를 구현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줘요. 이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 하고 막 엄청 막 맨날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 ID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직접 구현하진 않죠. 근데 이것도 역시 코틀린에서는 데이터 클래스를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텍스트를 하면 텍스트에 대한 해시코드를 구현해 주는 거예요. 이 클래스에 대한. 그리고 toString을 항상 재정해 하라. 뭐 여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뭐 사용하기가 즐겁대요. 근데 확실히 이제 프린트를 했을 때 이 객체에 대한 정보가 딱딱 나오면은 굉장히 디버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럼 맨날 프린트 했는데 주소값 나오네. 그러면 다시 가서 뭐 프린트 toString 해서 막 찍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읽기 좋은 형태로 반환을 해야 된대요. 데이터 클래스는 알아서 해줍니다. 제 네임 스코어에 대한 필드를 가진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튜던트로 시작하는 게 이제 로그를 찍었을 때 나오는 건데 toString인데 스튜던트 네임은 정경주 스코어는 42.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지침은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해 equals 해시코드 toString 구현을 간단히 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일반 클래스에서 equals 같은 걸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규약들을 따라서 구현을 하셔야겠죠. 다음, 예외를 무시하지 마라 라는 지침인데요. 이렇게 된 코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는데 로그만 찍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코드가 자바를 개발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문제가 난 상황인데 그냥 오류를 내지 않게 동작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잘못이 됐는데 이 잘못된 상태를 계속 들고 가다가 아무 상관없는 곳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이 왜 나왔는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다시 스로우를 하면은 이제 디버깅 정보는 남길 수 있으니까 이 버그를 추적하기는 쉽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바 코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무시하지?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드 익셉션은 트라이 캐치로 처리하거나 다시 스로우 해야만 하는 익셉션인데 이제 메소드에 저런 식으로 스로우 익셉션을 이제 선언을 하고 이 어펜드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쓸 때 무조건 트라이 캐치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발자한테 이 클래스 쓰면 문제가 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방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C++는 이런 데는 없죠. 그러니까 왜
이게 단점이 있는데 이 체크드 익셉션의 단점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예 IO 익셉션, 그러니까 파일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파일을 못 읽으면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사실 복구가 불가능한 건데 그 상황에서도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너무 자세한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 개발자들이 그냥 처리하지 않고 무시를 하죠. 자, 그럼 코틀린에서는 처음에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체크드 익셉션이 없어서. 그래서 나 그냥 넘어갔는데 익셉션이 나와서 프로그램이 죽네 라고 당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없는 이유에 대해서 레퍼런스 페이지에서는 예외를 무시하는 거를 예시로 듭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체크드 익셉션을 트라이 캐치로 감싸더라도 이런 식의 코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복구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아예 종료시키던지. 그래서 이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지침은 코틀린에는 체크드 익셉션이 없고 그와 상관없이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연 초기화는 신중히 사용하라라는 지침인데요. 지연 초기화는 이제 아까 발표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드를 사용하는 시점에 초기화를 하는 건데 필드 생성 비용이 비쌀 때 사용을 하는데 책에서는 이거를 쓰면은 동기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성능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라라는 건데 일단 코틀린에서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어요. Delegated Properties라는 기능 때문인데 이 기능에 대한 거는 설명을 못할 것 같고 시간상. 그래서 사용법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변수를 선언하면은 이 넘버를 쓸 때 이 함수를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형태만 보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모르고 계실 텐데요. 이 lazy라는 함수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뒤에 아까 이제 expansive 어떤 그런 함수를 초기화하는 게 이니셜라이저라고 넘겼던 건데 보면 모드라는 애도 파라미터로 받고 있어요. 얘는 lazy select safety 모드라는 이넘인데 보면 synchronized publication non 이런 식으로 thread safety를 얼마나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UI thread는 메인 thread고 그 thread에서만 동작하는 코드라면 굳이 동기화를 해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 이거 동기화 필요 없어. 그러면 이 lazy 함수를 동기화를 안 쓰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 초기화는 신중히 사용하라는 델리게이트 프로퍼티 이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쓴다면은 동기화 수준을 최소화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정적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 API 유연성을 붙여라라는 지침인데요. 이거는 내용 자체가 엄청 복잡해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 코드 자체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서 이제 자바 코드는 보시면은 결국 어레이 리스트 인트를 받거나 어레이 리스트 더블을 받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다 넘버의 자식 클래스들이거든요. 근데 위에는 물음표 익스텐드 넘버라는 형태로 변수를 선언하고 있고 밑에는 리스트 넘버로 그냥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밑에가 훨씬 간결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인트가 넘버의 자식이니까 리스트 넘버에 리스트 인트도 당연히 넣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자바에서는 저런 문구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못할 것 같고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Declaration Site Variance와 Use Site Variance 때문인 건데 이제 이거는 코틀린 레퍼런스 보시면은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자바와 비교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자바는 이런데 코틀린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레퍼런스 참고하시면은 더 설명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